품격 있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끝나고 나면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 특히 이제 여도 야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 정치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1987년도 헌법 체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 최저 득표수 24만 표 차이였는데요. 지난 대선 결과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 여망, 물론 이제 그 속에는 구체적으로 법치를 빠져나가고 있는 뭐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게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정치 체제를 바꿔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나 19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지금 한 36년이 흘렀고요. 그리고 벌써 이게 문민정부 93년 2월 25일 날 출범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벌써 30년 정도가 흘렀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상당히 아직까지 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곰곰하게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릴까? 뭐 50년대는 뭐 한 미국의 외국인 그 외교관이 회오리 정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신무 정치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정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쟁만 있고, 두 번째는 철학은 없고 공학만 있다. 정치 공학만 있다. 국민은 없고 결국은 정파만 있다. 미래는 없고 포퓰리즘만 있고, 협치는 없고 대결만 있고, 존중은 없고 증오만 있다. 통합은 없고 진영 논리만 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는 없고 특권만 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자제는 없고 배제만 있다. 공감은 없고 혐오만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러한 그 신문 정치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정치 품격이 사라졌다. 더 나아가서 이 정치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정치 저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여전히 그쪽에서도 외국에서도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200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가 존 맥케인 후보였었는데요. 존 맥케인 후보에게 한 청중이 아랍인인 오바마를 믿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맥케인 후보가 아니다. 그는 품위 있는 가정의 시민이다. 나는 단지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이 그와 다를 뿐이라고 그 청중을 꾸짖고 그 반대가 심했던 이라크 증파 안을 지지하면서 참 이 말이 멋있어요. 조국이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내가 대선에서 지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나름대로 품격 있는 이런 말을 했고요. 독일 기민당 예를 들어봐도 메르켈 총리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적이었었던 이 슈레더. 2005년도 슈레더로부터 정권을 뺏었었죠. 2015년 당시 슈레더 총리가 자서전을 발표를 했는데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슈레더의 노동복지 개혁이 독일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고 현재 국가의 성공은 슈레더의 헌신이 뿌리였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아무리 싸우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뭐 슈레더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지막 재임 직전에 G20 정상회의에 자신의 경쟁 상당인 3인당의 슐츠를 데리고 가서 다른 탁구의 정상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품격의 정치가 아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국정연설 중에서요. 미국의 소선은 진보와 회복력에 관한 것이다. 공화당 동료 여러분들 지금 2년간 양당이 함께 일해왔고 앞으로 협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함께 일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면서 지난 2년간 거둔 경제적 성과는 공화당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품격 있는 정치의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만이 난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은 뭐 나름대로 가장 큰 거는 이 정치 구조적인 요인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진영의 논리가 지배하는 초대결의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다 모두가 정치 영역을 상업화 영역으로 끌고 가고요. 더 나가서 이 잘못된 정치 시스템, 뭐 승자 독식이라든지 뭐 극단적인 진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양당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레브치키 교수와 다니엘 교수가 얘기했었던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쪽에서 얘기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민주적 규범 예를 들어서 뭐 제도적 자해라든지 자제라든지 상호 존중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실은 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대결적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결적 민주주의 속에서 정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품격 없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 요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열과 증오가 일상화된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요. 최근에 하나 흥미로운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 정의감 중독 사회라고 안도 슈스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자신만의 정의만을 추정한다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쉽게 불타고 쉽게 잊는다는 거죠.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실과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정보를 섭취해서 이를 더 확증하는 자기가 확신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반향실 효과,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려지는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영국 킹스 칼리지가 2021년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념, 지지정당, 빈부, 남녀, 학력, 세대, 종교 등 7가지 항목의 갈등 체감 지수가 모두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극단과 배제 그리고 대화 타협은 없이 싸움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지금 뭐 많은 부분 속에서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고쳐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하고 민주주의 대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보면 4가지 정치 체계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해서 썼던 정권이 아니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자유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괜히 권위주의로 얘기하니까 연성 권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새로운 부분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이에서 국정 운영 내용과 그리고 구성체계가 격렬하게 격돌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거버넌스 시스템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히 공동체 자유주의 등 우리 한선재단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얻기 위해서 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이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고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인민민주주의의 형태를 띈 거고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선거 연합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시장 친화 전문가 보수 정치인, 검사 출신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여하튼 이런 형태로 돼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북 성향의 진보, 86운동권, 민주노총이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 연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국가 역할을 보면은 국가가 민간을 지원하는 거로 윤석열 정부는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민간을 주도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가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체제 전복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이 시장주의, 의회주의, 실용주의를 대통령의 철학을 갖고 있는 반면 결국은 대통령의 인지 구조 속에서는 법의 지배,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더 나아가서 자유와 연대 이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뭐 문재인 정부는 뭐 도덕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도덕성을 독점하는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정치가 품격 있는 정치로 도래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대 정치라는 거는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전문가나 그동안에 대통령학을 연구했었던 분들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정치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동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대통령실에서의 또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우리가 이상하다. 왜 이런 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가 많거든요. 정권은 교체됐는데 정권이 교체된 것 같은 거를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비전과 정책 어젠다가 실은 물론 지금 3대 개혁 얘기도 하고 규제 개혁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 경제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나름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뭐 신한국 창조라든지 뭐 경제 10개년 10주년이라든지 뭐 창조 경제 등등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적 사항이 뭐죠? 라는 부분들이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 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맥케이라든지 뭐 메르켈이라든지 바이든 같은 이러한 정치적인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만이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대립된 정치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라는 거는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책임질 건 책임을 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학이 있는 삶을 살면서 통합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계속해서
충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공동체 자유주의 실현이라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고, 이 공동체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실종된 정치라든지 또는 뭐 실종된 협치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국가와 공동체를 우선하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고약한 야당을 만난 거죠. 지금 민주당에는 크게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최근에 뭐 우리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에서 나타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민주당에는 세 가지의 큰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쉽게 표현하면은 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민주당은 0.73%포인트로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이 젖잘싸라고 하는 것 쪽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러한 젖잘싸 정치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공한 후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잘못된 프레임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든지 또는 더 나가서 야당 탄압이라든지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악성 팬덤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 승복은 없고 결국은 투쟁만 있고, 그리고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고 당내 민주화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사당화만 있다. 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정상적 궤도를 넘어서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형태는 과거 정치 갈등이 심화됐지만 지금처럼 최악인 갈등 상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결국은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격 있는 정치를 선도하는 국정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에 기반한 정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통령의 신념과 통치 스타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할 필요가 있다. 가령 규제로부터의 자유라든지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자유라든지 불신으로부터 자유라든지 불이행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천명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해리 크레이머 교수가 리더가 가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가치 기반 리더십의 4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4대 원칙은 제일 크게 얘기하는 건 자기 성찰, 균형,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겸손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다원화된 참모 집단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 왜곡을 막아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효능감을 갖고 자신의 결정을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는 만기칠남의 자세로서는 이 정치를 주도하기가 어렵고 밖에 없고, 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민주적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핵심 세력 간의 이견이 불교지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하튼 간에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 이러한 4대 개혁, 이런 것에 기반을 둔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자신감 있게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하튼 간에 민주적 규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말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는 뭐 정치 실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심하게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정치 과잉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기형적 권력 구조가 가장 중요한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제가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대통령제 속에서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무조건 나름대로 여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순수한 대통령제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의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미국의 순수 대통령 모델로 가든지 아니면은 유럽과 같이 다당제에 기반을 한 내각제가 채택이 되고 연립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콜리션 가버먼트 그런 형태로 가든지 해야 될 텐데 현재와 같은 이런 기형적인 권력구조 형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결국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87년도 헌법제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뭐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지요, 지금 뭐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 대통령을 철저히 나름대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춰 나가서 결국은 갈등 제한적인 국회 운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이 정당 정치에 기반한 대의제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최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집정민주주의나 광장민주주의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의회가 국민 우선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1954년도 공천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국 정치개혁, 품격 있는 정치로 변화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를 하나를 뽑아보라 얘기한다면 저는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해서 미국도 1900년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보수 정치, 뭐 한마디로 지금보다 대한민국 정치보다도 더 광란의 정치였지만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을 하고 국민을 공천권에다 돌려주니까 그 다음부터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보게끔 바뀐 것이 엄청난 큰 변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1900년도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진보 혁신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까지 이어가면서 오늘날의 나름대로의 선진 의회 민주 정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개헌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소신을 갖고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 크로스보팅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의원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품격 정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시대가 한국 정치에 요구하는 품격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엑지스턴트, 공존하고 공감하고 공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성패는 세 가지에 의해서 저는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바로 책임지는 정치, responsible politician.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많아지고 양식 있는 지식인들, 지금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은 더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양식 있는 지식이었을까, 진보 지식이었을까라는 부분들. 거기에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어영정치, 어영지식이라는 말까지 오염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껴있는 시민. 이 세 가지 축이 움직여져야지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품격 있는 정치가 될 텐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치를 책임지게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천제도에 대한 부분이 가져가면은 상당한 변화가 올 수가 보고요. 양식 있는 지식인, 그리고 껴있는 시민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럼 이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역할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 양식이 있는 지식인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과제를 선도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세미나 올해 처음 하는 세미나에서 정치연구회 입장에서 또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추구하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품격 있는 좋은 정치를 위한 이미디어 프라이어티가 뭐냐는 거죠. 최우선 수많은 정치 과제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품격 있고 좋은 정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를 선정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그동안은 많은 제안과 많은 나름대로의 의견이 나왔지만은 입법화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치권이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한반도 선진화와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를 지향하는 재단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뭐 경제, 사회, 고건 전 총리가 이명박 정부 때 사회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하고 저에게 프로젝트를 준 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되면 통합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시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한국의 진보하고 보수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죠? 왜 같은 거를 먼저 고민해보자. 그 같은 것에 대해서 함께 추진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는 같은 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항상 충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갈등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중심이 돼서 진보 정책 정단과 함께 상생항의 정책 경쟁의 장을 만드는 거를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고요. 이 세 번째가 제가 더 관심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어느 언론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뭐 여러 군데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싱크탱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저는 정치학교를 개설하는 거 어떻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지식인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뭐 태제 아카데미에서 정치학교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태석 재단에서도 정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법률신문에서도 지금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큰 철학적 우리가 남은 그 기반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 자유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 인재를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나름대로 품격 있는 정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그래서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주최하는 이 정치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상을 한번 실현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름대로 철학의 기반을 두고 충분한 정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지금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장관도 나오고 30대에서 총리도 나오는 이유는 바로 10대에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적 오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치는 참 나쁜 거다. 정치는 참 더럽다.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정치는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에 대한 혐오, 무관심, 불신. 자, 이걸 어딘가는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래도 정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을 만들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좋은 인재를 어떻게든 간에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얘기하는 각종 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걸 토대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맨 끝에 우리 저 발전문을 보시면 저는 최근에 그 웹 3.0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꽂혀 있습니다.
왜 2.0에서 이제 왜 3.0 시대로 가는, 그러니까 왜 3.0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왜 2.0 시대는 결국은 중앙 집권화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 우리가 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2.0에서는 독점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왜 3.0 시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은 보상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참여를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블록체인이라든지요,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의견은 DAO,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 DAO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속에서, 정치 조직 속에서 굉장히 크게 작동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오타너머스,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쭉 넣어 주십시오. 지금 왜 3.0 시대에 맞는 정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4차 산업에 맞는, 심한 경우는 우리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NFT, 다오 같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버넌스 시스템을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자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 10년 내에 저는 이 부분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의 정치 연구라는 거는 아직 굉장히 고전적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클래식한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뭐 개헌 문제라든지 정당 조직이라든지 국회 운영이라든지 정치 자금법.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의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난 회의 동안에 젠더 이퀄리티 얘기를 하면서도 언뜻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주 갈등적 구조가 좀 합의적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